메스는 가장 차가운 도구입니다. 그것은 살을 가르고 병의 근원을 도려내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메스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생명을 구하고 찢어진 상처를 다시 꿰매어 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메스는 한때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과거를 도려내기 위한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합니다. 가장 증오했던 사람의 심장을 향해 바로 그 메스를 들어야만 했을 때, 과연 그는 의사로서의 맹세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들로서의 상처를 터뜨리고 말았을까요? 이 소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남자가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1999년 겨울,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하늘은 공장 매연처럼 늘 회색빛이었다. 도시의 변두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단칸방 안에는 29살의 젊은 엄마 윤혜진과 5살 아들 진우가 추위와 가난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가난의 냄새와 아들의 밭은 기침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쿨럭쿨럭, 엄마, 나 가슴이 아파. 작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선천성 심장병,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괴롭혀온 지독한 병마였다. 혜진은 아들의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다. 잠을 줄이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아들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혜진의 절망은 잿빛 도시의 하늘처럼 짙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늦은 오후, 구세주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IT 벤처기업을 막 창업한 35의 한상훈이었다. 그는 우연히 병원에서 혜진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그녀 모자를 남몰래 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혜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혜진 씨, 내가 진우 수술비 전액을 대겠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상훈의 다음 말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나와 결혼하고 아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깨끗한 시작을 원합니다. 혜진 씨,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아이는 내가 아는 좋은 기관을 통해 부유하고 능력 있는 양부모를 찾아주겠습니다. 아이에게도 그 편이 더 행복한 길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칼날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혜진은 오열하며 매달렸지만 상우는 단호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였다. 아들이 돈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아들의 목숨을 살리는 대신 평생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 결국 아들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사운 혜진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진우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입양기관의 직원이 아이를 데리러 온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다. 진우야, 엄마 금방 다시 올게. 아주 좋은 곳에 잠깐 놀러 가는 거야. 알았지? 싫어.
엄마랑 같이 갈래. 엄마, 5살 배기 아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혜진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아들의 손을 놓아야 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들의 우는 얼굴이 그녀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닐 악몽이 되었다. 그리고 25년 후 2024년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수술실, 날카로운 기계음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집도 위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메스 수술용 조명 아래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으로 환자의 심장을 수술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흉부외과에 떠오르는 천재 차진우 박사였다. 그의 손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 그는 차갑고 과묵했지만 그의 실력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실을 나온 진우는 지친 기색 없이 다음 수술 준비를 지시했다. 그에게 병원은 집이었고 환자는 가족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에게는 그들만이 유일한 세상이었다. 진우는 울산의 작은 책방을 운영하던 노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들은 진우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었고 진우는 그들의 보살핌 속에서 바르게 자랐다. 하지만 그는 늘 외로웠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아픔과 결핍이 그를 더욱더 공부에 매달리게 했고 결국 최고의 의사로 만들었다. 양부모님은 그가 의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는 정말로 혼자였다. 수술을 마친 늦은 밤, 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오피스텔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자신의 왼쪽 쇄골 아래를 매만졌다. 그곳에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있던 별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남겨놓은 표식처럼. 그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과거를 생각하곤 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을 버렸던 과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강 건너편 분당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똑같은 서울의 야경을 보며 죄책감에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가 곧 끔찍한 사고와 함께 피투성이가 된 채 그의 수술대 위로 올라오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운명의 메스가 이제 막 그들의 25년 묵은 상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진우 박사의 하루는 언제나 전쟁터와도 같았다. 아침 6입시, 다른 과 의사들이 이제 막 출근 준비를 할 시간에 그는 이미 수술실에서 밤샘 대수술을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다. 하얀 가운 위로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환자 바이탈 안정적이고요. 중환자실로 옮기고 1시간마다 상태 체크해서 보고하세요. 그의 지시에 젊은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진우는 그들의 존경과 경외의 시선을 받으며 복도를 걸었다. 그는 병원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의 손에 들린 메스는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냈으니까. 교수실로 돌아온 그는 잠시 눈을 붙이는 대신 복잡한 의학 서적을 펼쳐 들었다. 그에게 휴식은 사치였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25년간 그를 괴롭혀 온 공허함이 다시 자신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의대 실습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앳되고 총명해 보이는 여학생 한유라였다. 그녀는 진우가 담당하는 실습조의 학생이었고 유독 그를 잘 따랐다.
교수님, 어제 지시하신 컨퍼런스 자료 정리 다 끝냈습니다. 거기 두고 가요. 그리고 한유라 학생, 네, 교수님, 의사는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야. 가슴은 차갑게, 손은 뜨거워야 해. 환자의 고통에 너무 깊이 공감하면 메스가 흔들리는 법이니까. 명심해요. 진우의 조언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다. 유라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그런 냉철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동경했다. 유라가 나가고 진우가 잠시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다. 병원 전체에 다급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경부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 발생. 다수의 응급 환자 본원으로 이송중,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전 스태프는 즉시 응급실로 집결 바람. 고요했던 병원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화로운 휴식은 오늘도 허락되지 않을 모양이었다. 그는 하얀 가운을 여미고 다시 전쟁터인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왔고 피투성이가 된 환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진우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환자 분류 시작합니다. 중증도에 따라 레드, 옐로, 그린으로 나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에 응급실의 혼란이 조금씩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위급해 보이는 환자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방금 전 자신의 교수실에 다녀갔던 실습생 한유라였다. 그녀는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들것에 앉아 있었다. 한유라 학생, 괜찮나? 교수님, 저희 가족이. 유라가 울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진우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다른 간호사에게 인계했다. 지금은 경상 환자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바로 옆 들것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중년 남자가 실려 있었다. 한상훈, 유라의 아버지였다. 진우는 재빨리 그의 동공을 확인하고 두부 CT 촬영을 지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들것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여성. 사고의 충격으로 심정지가 온 상태였다. 윤혜진, 진우의 모든 신경이 이 환자에게로 집중되었다. 환자의 얼굴을 볼 틈도 없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적도, 이름도 아닌 모니터에 뜨는 생체 신호뿐이었다. 심정지 상태다. 당장 CPR 시작해. 진우의 외침과 함께 응급실 팀원들이 환자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직접 환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그의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그의 눈빛과 손놀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세동기 준비, 미백줄로 차지 모두 비켜. 강력한 정의 충격과 함께 환자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멎었던 심장이 마침내 미약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돌아왔다 하지만 심박 불안정에 시민성 쇼크야. 당장 혈관 조영실로 옮겨서 스텐트 삽입 준비하고 바로 수술실 올린다. 지금 당장. 진우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환자가 수술실로 이송되는 잠시의 틈, 그는 아까의 여학생 유렉에 다가가 환자의 병력을 물었다. 어머님께서 원래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셨나? 아니요, 전혀요. 저희 엄마는 늘 건강하셨는데. 유라가 충격 속에서 울며 대답했다.
진우는 절망에 빠진 어린 학생의 어깨를 잠시 두드려 주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그냥 자신의 학생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그는 애써 생각했다. 수술실, 차가운 묵윤실의 공기와 소독약 냄새. 진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익숙하게 손을 소독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는 이제 그에게 이름 없는 생명일 뿐이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그는 수술등 아래 섰다. 간호사가 그의 손에 차가운 메스를 쥐어주었다. 그는 몰랐다. 지금 자신의 손에 들린 그 메스가 25년 전 자신을 떠났던 어머니의 심장을 향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수술이 굳게 닫혀 있던 자신의 심장을 헤집어 놓는 더 고통스러운 수술의 시작이 될 줄은. 운명의 가장 잔인한 농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술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차진우는 환자의 열린 가슴 속 위태롭게 뛰고 있는 심장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메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며 손상된 혈관을 섬세하게 복구해 나갔다. 그의 이마의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표정과 목소리는 컴퓨터처럼 냉정했다. 석션, 출혈 부위 확인, 클램프 준비. 그의 간결한 지시에 수술팀은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다. 바로 그때였다. 손상된 판막에 접근하기 위해 시야를 더 확보해야 했다. 어시스턴트가 겨닝기로 환자의 가슴 피부를 살짝 당겨 올렸다. 수술용 조명 불빛 아래 환자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 피부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주 희미한 흔적. 진우의 눈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메스가 허공에서 찰나의 순간 동안 멈추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레지던트가 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진행해. 진우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방금 본 그것, 별 모양을 닮은 아주 작은 갈색 반점. 그것은 자신의 왼쪽 쇄골 아래에 있는 것과 모양과 위치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그는 수술 가운 안쪽으로 자신의 쇄골 부근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수술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의 조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환자 윤혜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상태는 아직 위중했지만 고비는 넘긴 상태였다. 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딸 한유라와 가벼운 치료를 마친 남편 한상훈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십할 시간이 중요합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진우는 의사로서의 냉정한 보고를 마쳤다. 그런데 환자의 남편인 한상훈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다. 그는 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안하고 마치 죄를 지은 사람 같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사고를 당한 보호자의 당연한 반응일 거라 여기고 넘겼다. 그날 밤 진우는 퇴근하지 못했다. 그의 교수실 컴퓨터 앞 그는 잠을 쫓는 커피를 몇 잔째 들이켜고 있었다. 쇄골 아래의 반점, 그 기묘한 우연이 계속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의사로서의 윤리를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그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신은
이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의 환자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윤혜진의 파일을 열었다. 54세. 분당 거주. 가족관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병원의 오래된 기록 보관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이름 차진우를 검색했다. 울산의 작은 동네 책방을 운영하던 노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출생 기록은 불명으로 되어 있었다. 늘 봐오던 기록이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약 25년 전 울산 지역의 5살 남자아이의 심장 수술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막연한 시도였다. 하지만 돌아가신 양부모님께서 자신이 어릴 때 몸이 약해 큰 수술을 받았다고 어렴풋이 이야기해 주신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는 찾아냈다. 오래된 디지털 파일 하나. 1999년 11월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복합 기형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5살 남자아이의 기록. 아이의 이름은 기록이 없었다. 무연고 아동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술 날짜와 병명이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자신의 과거와 겹쳐졌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마지막 확인, 그는 다시 윤혜진의 기록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 주소지를 추적했다. 그녀는 1999년까지 울산에 거주했다. 아들의 수술 기록이 있던 바로 그 해까지. 그리고 그 직후 남편 한상훈과 결혼하며 분당으로 이주했다. 모든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나이, 시기, 이주, 그리고 쇄골 아래의 별 모양 반점. 진우는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숨이 가빠왔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치부했던 가설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오늘 자신이 수술한 그 환자. 몇 시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지고 꿰맸던 그 심장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진우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외과 의사로서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그 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손은 15년 전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를 살려낸 손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나란히 띄워진 2개의 파일을 막연히 바라보았다. 환자 윤혜진의 파일, 그리고 이름 없는 5살 소년의 수술 기록. 과거와 현재가 그의 모니터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냉철한 의사는 사라지고 상처 입고 혼란에 빠진 한 명의 아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임상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차진우는 잠들지 못했다. 교수실의 작은 소파에 몸을 뉘었지만 눈을 감으면 5년 전의 낡은 기록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윤혜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분노, 원망,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 수만 가지 감정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고아로 자라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똑같이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동료들과 인턴들에게는 여전히 그는 빈틈없고 냉철한 흉부외과 의사 차진우 박사였다. 하지만 하얀 가운 아래 그의 심장은 전날 밤의 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오전 회진 시간, 그는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먼저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가장 어려운 숙제를 남겨둔 학생처럼 윤혜진이 옮겨진 1인 VIP 병실 앞으로 향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환자 윤혜진과 그녀의 딸 한유라가 있었다. 혜진은 이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다. 유라는 어머니 곁에서 살뜰히 그녀를 챙기고 있었다. 교수님 오셨어요. 진우를 발견한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어머니, 절 살려주신 차진우 교수님이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혜진이 힘겹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진우는 그녀의 감사 인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듯 그녀의 차트를 넘겨볼 뿐이었다. 환자분과 잠시 할 얘기가 있으니 보호자께서는 잠시 밖에 나가 계시죠. 진우의 차가운 말에 유라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네, 알겠습니다라며 순순히 병실을 나갔다. 병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청진기를 꺼내 혜진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자신이 직접 꿰맨 심장이 내는 소리였다. 그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방패 삼아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울산에서 오래 사셨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없었다. 혜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네, 네,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잠시요. 그렇습니까? 1999년에 울산에서 5살 아드님 심장 수술 기록이 있던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은 진우는 혜진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차트를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혜진의 심장에 박혔다.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주치의가 어떻게 25년 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선생님, 그건 어떻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진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메스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혜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왜 버렸습니까? 내 말은 그 아이 말입니다. 병든 몸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사의 질문이 아니었다. 25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한 아이의 절규였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단어는 혜진의 죄책감을 후벼 파는 예리한 칼날이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그녀는 아들을 버렸고 25년간 찾지 않았다. 그 어떤 이유도 이 차가운 진실 앞에서는 비겁한 핑계일 뿐이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일 년이야. 미안해.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침대 시트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한평생 그녀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놀란 유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진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냉철한 의사의 가면을 썼다. 환자분 혈압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는군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 보호자께서는 환자를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돌아선 채 단 한 번도 혜진을 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하지만 병실을 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에 혼자 남게 되자 그는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하얀 가운 주머니 속 그의 두 손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게 말아 쥐어져 있었다. 그는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어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복수하듯 가장 아픈 상처를 찔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후련함이 아니라 더 깊고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차가운 벽은 이제 침묵이 아니라 드러난 상처의 고통으로 더욱더 높아져만 갔다. 어머니와의 격렬한 만남 이후 병원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윤혜진의 상태는 육체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찾아오는 딸 유라의 얼굴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고 종일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차진우는 그녀의 병실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는 자신의 팀에 속한 다른 의사에게 윤혜진의 주치의 대리를 맡기고 자신은 멀리서 차트를 통해 상태를 보고받을 뿐이었다. 프로페셔널한 의사로서의 경계를 긋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연달아 수술을 집도하고 논문을 쓰고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마치 잠시라도 멈추면 25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의 그런 상태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에게 그는 여전히 존경스러운 천재 의사였고 학생들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냉철한 스승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또다시 병원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후 경과를 지켜보던 한상훈이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지연성 뇌출혈, 터진 혈관이 뇌를 압박하면서 심장에까지 무리를 주어 급성심장 합병증까지 온 상태였다. 생존 확률이 희박한 최악의 상황이었다. 즉시 신경외과와 흉부외과의 긴급 협진 회의가 소집되었다. 신경외과 과장이 CT 사진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뇌출혈 부위가 너무 위험합니다. 수술 중에 심정지가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수술이 성공하려면 우리 병원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옆에서 환자의 심장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차진우 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의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에게로 향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스크린 속 한상훈의 뇌 사진과 심장 초음파 사진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한상훈, 어머니와 자신을 갈라놓은 남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원흉. 그런데 이제 그 남자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이다. 그가 이 수술을 거부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환자의 가족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의사로서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합당한 이유였다.
실력 없는 다른 의사에게 이 위험한 수술을 넘겨버릴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25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일지도 모른다. 그의 머릿속에 온갖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눈물, 자신을 버리고 떠나던 그 차가운 뒷모습, 그리고 자신을 거두어 길러준 책방의 먼지 냄새와 함께 기억되는 양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의사가운을 처음 입던 날, 되뇌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였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결정에 회의실의 모든 의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차진우 박사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그의 내면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했다. 수술실 다시 차가운 무균실의 공기가 그의 피부를 감쌌다. 진우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환자의 두개골을 여는 동안 그는 환자의 심장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는 더 이상 한상훈이 아니었다. 그의 원수도 어머니의 남편도 아니었다. 그저 살려내야 할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수술은 위태롭게 진행되었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뇌 속의 혈종을 제거하는 동안 진우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심박과 혈압을 붙잡고 사투를 벌였다. 그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었고 그의 손은 약물을 투여하고 페이스메이커를 조작했다. 바로 그 순간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환자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심실세동, 심정지로 가기 직전의 가장 위험한 단계였다. 제세동기 차지, 진우의 외침에 수술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아주 잠깐 그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몇 초만 늦는다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의사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자의 심장에 정의 충격을 가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미친 듯이 날뛰던 심장이 마침내 정상 리듬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원수의 목숨을 다시 한번 구해낸 것이었다. 길고 긴 수술이 끝났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한상훈은 살았다. 진우는 땀으로 축축한 수술복을 벗어 던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는 수술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저편에서 윤혜진과 한유라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목숨을 살려준 여인,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구해낸 남자의 가족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후련함도 원망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고 깊은 공허 한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윤리에 따라 건조한 목소리로 결과를 통보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환자는 살았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아무런 위로도 그 어떤 눈 맞춤도 없이 그들을 지나쳐 자신의 교수실로 향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영혼은 더욱 깊은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더욱더 불투명해졌다. 한상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며칠 동안 병원에는 어색한 평화가 흘렀다. 한상훈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더디지만 꾸준히 회복하고 있었다. 윤혜진과 한유라는 그의 곁을 지켰다. 혜진은 남편이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살려준 아들을 마주해야 하는 죄책감 사이에서 매일같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차진우는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한상훈의 병실에 들렀지만 지극히 의무적인 질문과 답변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한 번도 윤혜진과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 차가운 무관심이 혜진에게는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상훈은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천재 의사, 딸 유라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그 젊은 의사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거리감,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아내 혜진의 모습. 조각난 퍼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혜진을 위해 병실에 들렀을 때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진우가 잠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셔츠기 사이로 언뜻 드러난 왼쪽 쇄골 아래의 작은 점. 혜진이 술에 취하면 울면서 말하던 잃어버린 아들에게만 있다는 그 별 모양의 반점. 한상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했던,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진실이 눈앞의 현실이 되어 그를 덮쳤다.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 그는 자신이 버리라고 강요했던 바로 그 아이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빚지게 된 것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지독한 운명의 매듭을 자신의 손으로 풀어야겠다고. 그는 아내와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간호사를 통해 차진우 박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수술 경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는 핑계를 댔다. 진우는 마지못해 그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그는 여전히 의사로서의 가면을 쓴 채였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살았소. 한상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병상에 누운 그는 그저 나약하고 늙은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돌직구를 던졌다. 차 선생, 쇄골 아래에 별 모양 반점이 있더군. 혜진이가, 내 아내가 늘 이야기하던 자기 아들에게만 있다는 바로 그 반점 말이야. 진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가 어떻게, 한상훈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25년간 자신만이 알고 있던 추악한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단어는 진우의 가슴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래, 맞아. 내가 시켰어. 수술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아이를 버리라고. 나에게는 혜진 씨만 필요했지. 그녀의 과거와 아픈 아들까지 책임지고 싶지는 않았거든. 내 새로운 시작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야망을 남김없이 고백했다. 그리고 혜진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자네 어머니, 혜진이는 단 하루도 자네를 잊은 적이 없었네. 밤마다 몰래 자네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울었고 해마다 자네 생일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보육원에 기부를 했지. 몇 번이고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자네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막았어. 우리의 거래를 상기시키면서 말이야. 내가 그 여자의 남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든 셈이야.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는 심지어 질투심까지 느꼈다고 했다. 혜진의 마음 한구석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마침내 그는 모든 고백을 끝내고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애원했다. 내가 죽일 놈이네. 내가 자네와 자네 어머니의 25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앗아갔어. 그러니 원망을 하려거든 나를 원망하게.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야. 자네 어머니는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러니 제발 자네 어머니는 용서해주게. 진우는 병상에 엎드려 우는 한상훈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가 평생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버린 것은 어머니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이 남자가 만들어 놓은 잔인한 거래의 결과였다. 진우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다. 25년간 어머니를 향해 있던 그 모든 원망과 증오가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분노마저도 늙고 병든 채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 앞에서 복잡하게 뒤엉켰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몸을 돌려 병실을 걸어 나왔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가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세웠던 단단한 벽이 한상훈의 고백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상훈의 고백을 들은 후 차진우는 며칠 동안 깊은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평생을 자신을 지탱해온 버림받은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어머니를 향했던 원망과 분노는 길을 잃고 그의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떠다녔다. 어머니 역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25년간의 고독과 상처가 남긴 흉터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의 그런 위태로운 상태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뜻밖에도 한유라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한 후 어머니가 오히려 더 깊은 슬픔에 잠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시선이 늘 차진우 교수의 뒷모습을 향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유라는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과 상처가 존재함을 직감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진우의 교수실 문을 두드렸다. 교수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진우는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무슨 일이죠? 한유라 학생,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깨어나신 뒤로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말씀도 없으세요. 그리고 교수님도 차원교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유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감히 여쭐 수 없지만 제발 저희 어머니 좀 한 번만 더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대로는 정말 어떻게 될 것만 같아요. 어린 학생의 순수한 진심이 얼음장 같던 진우의 마음을 건드렸다. 자신들의 비극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들어하는 이복 동생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는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윤혜진의 병실로 향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던 혜진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아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한상훈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혜진이 억지로 버티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었다. 25년간 겹겹이 쌓아온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다. 진우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한 번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을 들어 흐느끼는 어머니의 어깨 위에 가만히 얹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니었다.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어쩌면 더한 고통을 혼자 감내했을 어머니에 대한 아픈 물음이었다. 혜진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말할 수 없었어. 내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식을 버린 엄마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매일 밤 너를 꿈에서 만났지만 단 한 번도 네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그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진우는 울산의 작은 책방에서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이야기를, 그리고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차에 살아야 했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혜진은 분당의 화려한 집이라는 황금 감옥 속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던 자신의 공허한 삶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서툴렀고 자주 눈물로 끊겼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와 눈물 속에서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얼마 후 진우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있는 유라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유라 씨, 그는 처음으로 학생이라는 호칭을 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네, 교수님.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다. 내가 유라 씨의 오빠입니다. 유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어머니의 알 수 없는 슬픔, 차진우 교수와 어머니 사이에 흐르던 기묘한 기류, 그리고 자신이 이 천재 의사에게 느꼈던 막연한 끌림까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진우는 다시 혜진의 병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유라도 함께였다. 진우는 병실 한쪽에 놓인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능숙하지만 어딘가 서툰 손길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수술용 메스만 잡던 그의 손이 이제 어머니를 위해 과도를 잡고 있었다. 그는 껍질을 깎은 사과 한 조각을 혜진에게 내밀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사과를 받아들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실 안을 채운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25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따뜻한 봄의 햇살과도 같은 조용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세 사람의 삶에는 조심스러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상우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요양하며 과거에 오만했던 사업가의 모습을 버리고 조용한 가장으로 돌아왔다. 윤혜진은 더 이상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과 딸,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리를 천천히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차진우는 분당의 그 화려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서울의 자신의 오피스텔에 머물며 병원의 가장 뛰어난 흉부외과 의사로 살아갔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의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입가에 가끔 스쳐 지나가는 미소는 더 이상 차가운 자조가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주말마다 분당의 집을 찾았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혜진이 서툰 솜씨로 진우가 어릴 때 좋아했다던 음식을 만들어 나오고 유라가 중간에서 제잘거리며 분위기를 띄우면서 그들의 식탁은 점차 온기로 채워졌다. 특히 진우와 유라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진우는 까다로운 의대 공부에 힘들어하는 유라에게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었고 유라는 그런 오빠의 존재를 든든하게 여기며 의지했다. 반대로 유라는 진우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긴장을 풀고 평범하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늦은 밤, 두 사람은 병원과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에 둘도 없는 지적인 동료이자 다정한 남매가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거실에서 혼자 신문을 보고 있던 한상훈과 마주 앉았다. 그는 용서를 구하는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나도 알아.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자네에게 그리고 혜진 씨에게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네. 진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진솔한 용서였다. 그 말에 한상우는 처음으로 진우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에게는 그 어떤 판결보다 무거운 그리고 구원과도 같은 용서였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진우는 차를 몰아 울산으로 향했다. 그를 키워준 양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작은 공원 묘지. 그는 국화꽃 2송이를 사들고 조용한 걸음으로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섰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그가 묘비를 닫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윤혜진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도 국화꽃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양부모님이 어디에 잠들어 계신지 수소문해서 말없이 이곳을 먼저 찾아온 것이었다. 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묘비 앞에서 흐느끼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모든 과거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이 순간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버려진 과거와 성공한 현재로 나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차진우라는 한 사람의 역사였다. 이듬해 봄, 진우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한상훈이 속죄의 의미로 내놓은 거액의 자금과 자신의 사재를 더했다. 재단의 이름은 그의 양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책방의 이름을 딴 울산 책방의료재단이었다. 심장병을 앓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수술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제 다른 아이들의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싶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 온 가족이 함께했다. 성공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고 밝게 웃는 어린아이를 보며 진우는 처음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흉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흉터는 이제 그에게 아픔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온화한 미소를 되찾은 어머니 윤혜진. 이제는 어엿한 인턴 의사가 되어
환자를 돌보는 동생 한유라. 그리고 그들 옆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한상훈까지.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새로운 관계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차진우는 자신의 두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속 25년간 계속되던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새벽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매수와 눈물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남자의 아픈 과거와 용서, 그리고 치유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차갑고 아픈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깊은 상처일지라도 결국 그것을 꿰매고 치유하는 것 또한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잊고 싶은 상처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은 아주 잠시라도 그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디 여러분의 내일은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오는 고요하고 희망찬 새벽과 같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